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컴퓨터 강좌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첫 강의로서 외장 하드, 클라우드, 동기화 강제에 대한 글을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강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굴비 엮듯이 종으로 세로로 강의를 하여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응용 능력으로 개념과 내용이 유추되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강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강의를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할 예정인데 제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장 하드. 외장 하드는 이제 폭넓은 개념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외장 하드는 일반 외장 하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최근에 대용량 외장 하드 사용할 때 주의사항. 컴퓨터가 저사양인 경우, 사양이 낮은 경우, 예를 들어 파워도 낮거나, 메인보드가 예를 들어 저사양인 경우, CPU가 사양이 낮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용량 외장 하드를 연결했을 경우 연결한 후에 컴퓨터를 켜면 부팅이 안 됩니다. 계속 먹통이 되죠. 컴퓨터를 켠 후 외장 하드를 연결하면 이상 없이 다 그 외장 하드가 자료를 옮길 수도 있고 편집도 가능하고 합니다. 그러나 외장 하드를 연결한 후에 컴퓨터를 켜면은 부팅은 안 되죠. 반드시 컴퓨터를 켠 후 외장 하드를 따로 나중에 연결해야만이 그 외장 하드를 이상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장 하드 구입 업체에서 이런 경우 다른 하드로 교체를 해도 역시 외장 하드를 연결한 후에는 컴퓨터를 켜면 부팅이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대용량 외장 하드는 그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고 비밀번호 등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다 받쳐줄 컴퓨터 사양이 당연히 뒤따라서 고사양이 되어야 됩니다. 컴퓨터 사양이 높은 사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판을 갖고 클라우드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는데, 클라우드라는 말은 영어로 해석을 하면 구름이죠, 구름. 여기 이제 구름을 표시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구름, 이 서울에 있는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서도 같은 구름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 클라우드, 이 하드웨어에다가 나의 휴대폰 자료를 올리고 데스크 컴퓨터 자료를 또 여기다 이 하드에 저장을 하고 태블릿 PC 자료도 올리고 노트북 자료도 여기 하드웨어에 저장을 하고 하면 내가 부산에 갔을 경우에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내가 서울에서 저장했던 이 클라우드 저장 장치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부산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이제 외장 하드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 클라우드 개념은 어떤 뜻이냐? 아까 설명을 했죠. 영어로 구름을 뜻합니다. 클라우드 구름.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도 상당히 많죠.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구글 다 있겠고, 기타 컴퓨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서버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하는 그런 관행에 따라서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로 통칭을 합니다. 클라우드라는 말은. 첫 번째, 소프트사의 원드라이브라는 게 있죠. 원드라이브. 하나의 장치로 통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로 파일을 백업.
그 다음 사용자의 모든 장치에 백업되어 해당 장치에서 사용이 가능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MS사의 원드라이브. 이거는 5GB 사용이 가능하고 더 추가로 용량을 사용할 경우는 스토리지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을 잠깐 보면 사용 용량이 작고 5GB 밖에 안 되니까 요즘은 뭐 웬만한 영화도 뭐 3GB 이상이 되죠. 대용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5GB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 용량이 작고, 원드라이브를 설정해 놓으면 바탕화면에 복사본 아이콘이 생겨서 불편합니다. 이는 동일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어 확인 않고 삭제를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어떤 메모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로가기 이 아이콘 등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장점을 보면 원드라이브로 설정된 파일은 작업할 때마다 다른 컴퓨터의 원드라이브에 바로 업데이트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기와 장점이죠. 이게 동일 이름의 파일이라도 내용을 달리해야 할 경우는 바탕화면에 두 개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스크린샷 공유와 파일 저장 관리가 편리하다, 쉽다. 컴퓨터 좌판에 있는 윈도우 키와 시프트 키, 그 다음에 S 버튼 키를 동시에 눌러 인터넷 창 화면을 캡처한 후에 요 캡처 스케치, 그림판이죠.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한 화면을 쉽게 저장 가능하다. 즉 스크린샷이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원드라이브로 폰 사진을 컴퓨터에 동기화와 백업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구글 클라우드. 뭐 넓게는 이제 플랫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글 클라우드 간단한 개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유튜브와 구글 검색과 같은 사용자 제품을 위해 구글이 사용하는 동일한 지원 인프라 구조, 인프라 스트럭처 위에서 호스팅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걸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호스팅이라는 게 뭐냐? 호스팅. 이 뜻은 서버 컴퓨터의 전체 또는 일정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빌려주는 거죠. 네.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넓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에게 서비스해 줍니다. 구글은 워낙 덩치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그 개념보다는 덩치가 커서 넓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세 번째, 이 구글 동기화. 이거는 2개 이상의 구글 계정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이 계정이란 말은 다음에 이제 폭넓게 강의를 다시 또 할 건데, 우리가 윈도우도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도 구글 계정을 다음 계정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다들 여러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원래 쓰던 계정의 웹 환경은 이제 북마크, 여기도 지금 북마크가 있죠. 북마크. 이런 북마크나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지인의 연락처와 주소록, 이런 웹 환경 등을 다른 계정, 그러니까 원래 쓰던 계정이 따로 하나 있고 또 다른 계정을 내가 만든 계정에도 같이 적용되게 설정하는 것을 구글 동기화라 그럽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런 걸 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죠.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도브사에서 만든 클라우드인데, 여기에는 포토샵,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까지 한 2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각 포털 사이트 외장 하드의 장단점을 보시면, 이거는 본인 자신이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메일 외장하드. 뭐 이런 개념은 없지만 이게 제가 붙인 건데, 다음에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 외장하드는 이 전송 속도가 최대 25MB까지 전송 속도가 되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P2P 웹하드에서는 속도가 빨라도 한 15MB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비교를 하면, 이 다음 이메일 외장 하드의 전송 속도는 최대 한 25M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용량을 빠른 속도로 전송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500MB 파일, 뭐 영상이나 이미지, 텍스트 파일을 내가 다른 곳에 업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소요가 되고요. 1GB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한 3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3GB 파일을 업로드할 때 시간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에서는 이제 네이버 박스라고 하는 좋은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죠. 이 네이버 박스는 최대 30GB 사용이 가능합니다. 2GB 파일을 네이버 박스에 업로드하는 데는 보통 한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추가 사용을 더 할 경우, 그러니까 2GB 더 이상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4GB 넘는 파일은 업로드가 안 되죠. 이것도 이용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 다 추가 유료 이용권을 구매를 하면 10GB 혹은 50GB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박스에 사진, 영상, 파일 등을 업로드하여서 자신의 컴퓨터나 블로그, 뭐 수익형 블로그들이 많죠. 뭐 다음에 티스토리나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도 수익형 블로그가 있죠. 이런 데에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이 가능한 큰 장점이 네이버 박스에 있습니다. 이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에는 또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게 또 있죠.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용, 개인용이 아니고 기업용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종 동기화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을 설명을 했지만, 동기화라는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 이 동기화에 대해서 세로로 길게 종으로 굴비 읊듯이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야만이 시간이 지나도 응용 능력이 생겨서 바로바로 기억이 떠올라서 작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세로로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동기화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동기화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 이제 싱크로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제가 감기 걸려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 싱크로니제이션. 한자로 동기화의 개념은 두 개 이상의 제품,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제품이라는 말은 컴퓨터죠. 두 개의 컴퓨터를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하고 제어해서 통제해서 위상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제품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쓴다는 얘기죠. 원드라이브처럼. 그러면 우리가 TV 리모컨을 이제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 TV 리모컨 동기화를 영어로 이제 TV 전문 통신업체에서 이걸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페어링. 하나로 만든다는 말이죠. 짝. 하나로 만든다. 이 TV 리모컨 동기화라는 것은 TV 제조사 리모컨과 통신사 리모컨의 기능을 하나로 동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TV 리모컨 동기화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했죠. 전원과 볼륨 등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통신사 TV 리모컨 고장 원인은 TV 볼륨 버튼이 안 된다든가 전원 버튼 동작이 작동이 안 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부조율에 있는 떨어뜨림, TV 리모컨 고장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본인이 부주의로 인한 바닥에 떨어뜨림 등으로 파손된 경우, 겉에서는 표가 안 나는데 안에 메인보드가 이렇게 파손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화가 풀린 경우.
풀린 동기화는 여 밑에 보면 4-1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을 하면 다시 동기화가 됩니다. 세 번째, 통신사 TV 리모컨 증상. 어떤 증상이 있느냐. 첫 번째, 통신사 TV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돼서 TV 제조사 리모컨으로 전원을 온, 오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사 리모컨 고장 상태에서 4-1 방법을 한 경우는 요 밑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리모컨으로 TV 종료 버튼을 누르면 TV 밑에 센서 부분이 빨간색이 되고 TV 셋톱박스의 LED 색깔이 녹색이 돼야 정상입니다. 통신사 TV 리모컨이 고장난 상태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이 TV 센서 부분은 빨간색이 아니고 적색이 되고 TV 셋톱박스는 녹색이 아니고 흰색이 되거나 그 반대로 되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되어서 완전 종료 동기화가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TV 제조사 리모컨 종료 버튼을 눌러도 위와 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통신사 TV 리모컨 고장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법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이미지 3개를 제가 올리고 이제 포토샵으로 이렇게 편집을 좀 했는데 맨 왼쪽 거는 TV 통신사 리모컨 가운데 중요한 3가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처리를 했고요. 요거는 리모컨을 세우게 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외부 입력이 있거든요. 동그란 부분이 버튼이 있고, 그다음 왼쪽으로 이 TV 리모컨을 세우게 되면 여기 볼륨 최대 크기를 하는 부분이 동그란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이미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장 해결법. 첫 번째, 통신사 TV 리모컨으로 TV 전원을 ON 누르고 통신사 리모컨 보면은 여기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죠. 요 리모컨 보면은 요 상부에 요거 있죠. 여기 스마트 TV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하고 외부 입력, 아까 얘기를 했죠. 외부 입력, 리모컨 왼쪽 옆에 있는 거, 이거를 동시에 한 3초간 누릅니다. 그러면 리모컨 녹색이 여기 있죠. 리모컨 녹색 LED 등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녹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채널 V, 채널이 올리는 채널이죠. 채널 올리는, 요 채널 올리는 채널을 TV가 꺼질 때까지, 주의할 것은 TV가 켜질 때까지가 아니고 TV가 꺼질 때까지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TV가 꺼지면 확인 버튼, 여기 있죠. 확인. 이 버튼은 어떤 통신사 리모컨이든 뭐 일반 TV 리모컨이든 다 공통적으로 여기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확인 버튼, 어떤 설정을 다 마칠 때 확인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TV를 다시 켜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리모컨 고장인 경우, 두 번째는 리모컨 고장이 아닌 경우에, 첫 번째, TV가 한국 제품이야 동기화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 TV가 한국 제품, 즉 메이드 인 코리아라도 외국 기술이 들어와서 만든 그런 TV들이 있죠. 외국 기술로 만든 TV는 동기화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첫 강의로서 외장 하드, 클라우드, 동기화에 대해서 같이 엮여서 세로로 길게 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